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교통정보 들으시죠.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가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장안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고장차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원릉교부터 서행하고 있고요.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성수분기점까지는 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노원교에서 녹천교 구간도 정체되고 있고요.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외곽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구리 시계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반대쪽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양화로나 신촌로는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도심 쪽으로만 지금 홍대입구역 부근과 창천삼거리에서 신촌교차로, 이대역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통일로의 경우는 도심 쪽 상황 좋은 편이고요. 종로도 다른 때보다는 대체로 수월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주민등록번호 말이에요. 네. 이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유치 시의 문제가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태도 겪었고 관련 제도가 많이 엄격해졌죠? 정말 엄격해집니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도입된 게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게 1975년부터였고요.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 정말 행정관리,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또 그렇겠죠. 금융기관에서도 정말 좋은데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 정보화, 디지털화 빠르게 되면서 한번 유출되면은 너무나 부작용이 큽니다. 예. 그래서 오는 7월부터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거나 또 주고받고 하면은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고요. 적법하게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부 유출될 경우에는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럼 언제 수집 이용할 수 있냐? 개별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개인 신용도 조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번호 꼭 필요한데 이건 어떡하냐. 이거는 신용정보보호법에 주민번호 수집할 수 있다.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고요. 예. 또 통신 서비스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주민번호 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거기에 이 법령 관련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근거가 있는 법이 있어야만 주민번호가 수집할 수 있게. 내일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 저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갔거든요. 이게.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늦이나마 좋은 일이지만 예.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례별로 해야 되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할 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금융상품 가입할 때는. 근데 이거는 역시 그 관련법이 있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요. 병원 갔을 때 주민번호 쓰고 약국에서도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또 의료법과 약사법에 있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한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주민번호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반인은요. 정부도 이거를 의식했는지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금지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게 거의 이게 희소하다. 대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라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회원 포인트 관리할 때 이제 주민번호 요구 그동안 해왔었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근거법이 없거든요. 또 건물 같은 데 갈 때 방문객에게 임시 출입증 주면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는 YTN 들어갈 때는 이제 신분증 내야 되지만 내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도 이거 다른 어떤 이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입사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생년월일 정도만 가능해요. 렌터카 할 때도 주민번호 이제 풀로 다 쓰면 안 됩니다. 이 생년월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혼란이 너무 큽니다. 하고 이제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장사하시는 분들, 뭐 가게나 아니면 사업체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없으면 고객 DB 관리를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시고 기존의 것도 수집한 것들을 또 어떻게 처분하나 이게 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체 수단이 있다. 뭐 마이핀 또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같은 걸로 일단은 대체 수단에서 본인 확인해라 하는데 준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놓고는 당장이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큰 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일부터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행위에 먼저 거부부터 하십시오. 거부한 후에 근거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번호 주시면은 일단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핀 갖고 계세요?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는데. 이게 이 정도인데도 정부는 뭐 마이핀이다 하니까 준비가 굉장히 덜 돼 있는 거죠. 이 마이핀도 지금 완전히 그게 완성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해야 되죠. 자, 이런 뉴스는 아침부터 좀 별론데 슈퍼리치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저도 이제 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계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 자산정보업체 스위스 웰스엑스 또 UBS 은행이 함께 내놓은 2013년 작년 슈퍼리치 보고서라는 건데요. 슈퍼리치 누구냐? 3천만 달러입니다. 자산 30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나라 각국에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 309억 원 이상 3천만 달러 이상 부자 1,39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65,505명이고요. 독일 17,820명, 영국 1,910명, 일본 14,270명, 중국이 1,675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우리보다도 적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이게 기준이 이제 3천만 달러입니다. 네. 중국의 1,675명은 이 한 뭐 몇억 달러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가 많지만은 이 규모를 보면은 이 중국 부자는 뭐 진짜 부자인 거죠. 예. 통계도 있습니다. 이 88% 남성이고요. 평균 자산이 이제 1억 3,800만 달러. 원화로 1,420억이네요. 평균 나이 58세, 종사 분야는 금융이 20%, 산업재벌 6.3%, 뭐 제조업, 부동산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수성가한 슈퍼리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고요. 네. 상속 이런 쪽으로 된 거는 이제 14%인데 우리는 이게 좀 반대입니다. 이 자수성가가 한 30% 정도 되고 이 상속 부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통계를 보면은 이 한국에서 부자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 여기 슈퍼리치 된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경기 침체를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당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재선이시죠? 이 조혜진, 김영우 의원 그리고 초선인 강석훈, 서영교, 하태경 의원 등이 주축이 돼서 같이 아침소리라는 모임이 곧 발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신소장파 개혁 모임 발족 취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아침 소리, 이 아침 소리가 아침에 만나서 소리를 내니까 아침 소리인가요? 예,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근데 이 모임을 만들게 된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들이 운이 좋아서 보궐선거 많이 이기긴 했는데 예. 사실 뭐 저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거의 없고요. 뭐 저 야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뭐 이겼다. 그래서 당 내에서 어쨌든 당이 좀 바뀌지 않으면 예. 당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어떤 쇄신에 대한 이런 모색이 계속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저희들이 그 당이 뭐 서로 진흙탕 싸움만 하고 그런 데 대한 또 문제의식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좀 액션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당이 바뀌어야 한다. 그죠? 근데요. 예.
옛날에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소장파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예,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나라당 시절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당을 바꾸려고 바꾸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모임도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남원정 우리 선배들 예.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당 대표도 혁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문제는 뭘 혁신할 거냐, 혁신의 방향과 내용인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당대표 최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예.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래서. 근데 상향식 공천이 그렇게 큰 혁신인가. 그냥 공천의 방법의 변화인데. 예, 그렇죠. 상향식 공천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기득권 강화 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 기득권 지키기라고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 뭐 다른 의원들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당이 너무 모래알화돼 있는 게 아니냐. 너무 개별화돼 있고 그래서 좀 당이 당답지 않다. 좀 당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혁신의 핵심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통일성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예를 들자면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문창극 총리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당 지도부가 아무런 입장이 없었어요. 처음엔 좀 방어하는 것 같다가 좀 여론이 예. 변하니까 침묵을 하고 결국은 여론을 따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이라는 게 여론에 대한 팔로우가 아니라 그죠. 추종이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당의 입장을 못 정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하나 있고 또 당원들 사이에 어떤 그 당의 비전, 정책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이 넘어야 될 벽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그 웰빙 보수고 이건 이제 여론 추종 보수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일배 보수 너무 좀 극으로 가 있는 예. 이런 양 보수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적 보수에 대한 비전 노선이 나와야 되고 이걸 중심으로 당이 좀 똘똘 뭉쳐가는 그런 노력들이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여쭤볼 것이 지금 보수 문제, 리더십, 뭐 비전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신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핵심 개념이 신뢰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정당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 당의 정체성이나 예. 색깔 이런 부분이 그때 바뀐다. 저 당은 예측 가능한 정당인가? 사실 뭐 통진당 빼놓고는 예측 가능한 정당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진당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예. 예측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당 정체성 강화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근데 예. 문제는 과거에는 이 당의 방향이라는 것이 내려먹이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네. 되니까 밑에서는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쇄신파라는 것이 일종의 반대, 견제 이런 게 쇄신파 이미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새로운 쇄신파는 이런 네거티브형 쇄신이 아니라 포지티브형 쇄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당에 뭘 할 거냐 우리가 이런 네. 어젠다를 분명히 설정하고 두 번째는 당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 없거든요. 방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이 당의 뿌리로부터 우리 당의 비전이나 정책 노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걸 믿고 당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돌파할 거는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론이 조금만 뭐 좀 강하다 싶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예. 그런 당의 모습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어떤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 당 혁신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예, 뭔가 구성이 되겠죠. 예, 당 혁신위원회하고는 뭐 이것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합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통일 준비 만들 때 뭐 이 국민 사회 민간 통일 운동이 대립되는 관계는 아닐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희들은 아래로부터 쇄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혁신위원회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완 관계도 참 좋은데 문제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이라는 게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혁신 나오는데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국민들이 신뢰를 좀 못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혁신위원회 하면 예. 당 대표가 주도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당 조직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무성 당 대표의 혁신이 뭐냐는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아직까지는 좀 빈약한 거 아니냐. 뭐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 정도 방향이 추상적이다. 예, 너무 좀 추상적이고 예. 또 뭐 상향식 공천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뭐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혁신이 뭔지에 대해서 예. 좀 심층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생각입니다. 사실 그 추상적 모호성 이런 게 결국 물론 당은 다르시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사정치의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사실 사정치도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사정치 하겠다 맨날 그러는데 혁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구체성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만 사정치나 혁신의 실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건데 과거에 당내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이게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당의 원자화, 아까 이야기한 모래알 정당처럼 개별화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이 부분을 당 입장으로 통일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통일성이 강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약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 교육도 없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의 전략 기능이 있잖아요. 예. 당의 이런 비전 전략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강화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결국은. 정책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예. 당의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원내 정당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 의원들의 자율성, 그게 자율성이 잘못 나오면은 이게 좀 모래알이 지금 된다 이 말씀이 되시는 거니까 비교적 당의 입장에서 있어서의 어떤 일사불란한 움직임 같은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정당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책 정당화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교육 정당,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정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정당, 청년위원회를 강화해야 되고, 청년위원회를 강화해야 되고, 새로운 청년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년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총선 때 처음 시도됐던 청년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연령별 그건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각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구의원, 시의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의 풀을 넓히고 그 속에서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청년 이하잖아요. 훈련이 전혀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 대표를 맡아서 이렇게 잘못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더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라는 것은, 지위라는 것은 준비된 정도에 맞게 가야 되는 거다. 따라서 청년들은 실제로 풀뿌리 정치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물론 일부 탁월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청년의 정치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당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원내대표 중심, 원내 정당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의 모래알 정당화를 좀 가속화시킨 면이 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 25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빅데이터인 뉴스가 준비되고 있는 수요일 순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다사 유승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새 뭐 뉴스야 다 윤일병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SNS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자식 있는 부모들한테는 남일 같을 수 없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너무 많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끔찍해들 하고 있어요.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군 당국의 무사안이란 대응에 대해서 또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 어디 하나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SNS에서 윤일병을 언급한 문서는 약 34,656건 정도가 있는데요. 네. 전체 연관어를 보면 뭐 사건, 폭행, 뭐 사망, 살인, 군대 순으로 나타났어요. 해석하면 이제 군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살인으로 봐야 된다는 뭐 이런 이제 이 의견이 좀 다수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군 당국도 처음에는 그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다가 여론의 흐름과 또 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의 호통이 있고 나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대통령도 그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육군 참모총장도 사임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것이 가해자를 단지 뭐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폭행 근절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구조적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사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되살아나야지. 그렇죠. 네. 이것이 조금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사실 좀 문제인데. 근데 이 인물 연관어, 심리 연관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윤일병과 함께 언급된 인물 연관은 역시 한민구 국방장관 1위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던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제 그 책임론이 일고 있죠. 지금 예. 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김관진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예. 이 3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4위. 그리고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뭐 오를 만한 사람들이 대충 올랐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심리 연관을 보면 이 그 윤일병 사망 원인, 그러니까 구타 원인으로 했던 뭐 굶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군의 대응과 같이 언급이 되면서 이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리부터 폭행, 뭐 느리다, 야만적이다, 뭐 굶뜨다, 똑같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야만적인 폭행에 분노했고, 그리고 군 당국의 느린 대응,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은폐하고 즉자적 대응에 머무는 모습이 똑같다. 이게 어떤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든 초기 대응 과정이 좀 너무 이 무기력한 거 아니냐, 느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한데 또 밟고 뭐 지금 정신은 거의 혼미한 상태, 소변까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때리고 결국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사회적 병리 현상 때문에 그 가해자들이 그렇게 잔인해진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가해자들이 끌려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아이가 20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거의 한 5일 가까이는 기사를 못 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보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그걸 못 읽고 외면하다가 방송을 위해서 좀 읽어봤는데 뭐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군대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불안들을 빨리 좀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이번 주 화제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부터 6위까지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 7월 29일부터 8월 5일 오후 2시까지 SNS 인물 언급량 순입니다. 먼저 10위입니다. 영화 명량. 배우 최민식이 주연을 맡아서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한 영화인데요. 명량이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명량의 흥행 돌풍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10위에 오르셨습니다. 네, 9위는 광주 광산의 국회의원 당선자 이정현 의원이, 8위는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수임된 박영선 의원이 올랐습니다. 7위는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윤일병이 올랐고요. 6위는 동작을 재보선에서 패배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 예, 인물 열관에 오를만 하죠. 예. 네. 교수님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 저도 어제 밤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극히 봤습니다. 예. 이 이순신 장군이 연관에 올라서 왜 영화가 어떻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 뭐 이래서 영화를 봤는데요. 뭐 이윤지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주 120만 명을 돌파해 첫 주 흥행 신기록을 세웠죠. 예. 네, 첫 주 흥행 신기록을 그렇죠. 세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게 우리 정치권의 어떤 리더십 실종이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도 그랬고, 뭐 정부도 그랬지만 정치권의 리더십도 실종된 상태였는데, 그런 이 와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이 다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많아요. 영화적인 요소도 있고, 또
극장을 정말 거의 독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흥행 이 신화를 지금 써가고 있는데요. 그 인물연관에는 이제 최민식, 유승용 등 주연 배우가 당연히 올랐고요. 예. 그 김한민 감독도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량과 맹골수도를 비교한 트윗들도 그 제법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가령 맹골수도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명량 해전이 있었던 그 이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이 탁월한 지략과 이 위기 대응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트윗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 영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영화 외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와 연관지어서 예. 우리 사회에 저런 난세 영웅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순신 키워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리트윗된 문서인데요. 이거 재밌는 문서인데 이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다는 게 스포일러야? 뭐 요즘은 국사 안 배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예. 약 2,000건 정도 리트윗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이겼다는 게 그 얘기하니까 누가 그 스포일러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회자가 된 건데요. 어쨌든 이 명량이 흥행 높은 그러니까 상반기 한국 영화 그 점유율이 예. 지난해 56%에서 43%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에 상당히 밀려 있었는데 이 여름 영화 시장에서 다시 한국 영화가 그런 떨어졌던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가장 저는 그 좋은 점은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이 되는데 네. 오버하지 않는 연기. 그죠?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전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역시 최민식 씨는 뛰어난 배우구나.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네. 했고 또 하나는 거기 대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이순신 네. 장군한테 아니 왕이 그렇게 아버지를 고생시켰는데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고문 받고 그래서 몸도 안 좋으니까 몸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라. 그때 네, 이순신 맞아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장은 모름지기 충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전 그랬더니 충인데 그 충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국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전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될 부분이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 왕조 시대는 왕이고 국가였었는데 바로 그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네. 위해서 싸운다라는 참 그런 측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런 대사들을 딱 이렇게 딱 저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김한민 감독이 그러니까 예. 최종병기 화를 만들었던 예. 감독인데요. 이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 맞게 그런 대사를 넣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순신 장군이라도 그렇게 자기를 감옥에 넣고 막 저걸 했던 그 왕을 위해서 다시 뭐 충성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일본한테 그 핍박을 받고 약탈에 당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니까 전 백성이라는 단어보다 국민이 좋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회오리에서 이 회오리 바다에 이 침몰되기 네, 직전에 이 백성들이 이 돛담배를 갖고 와서 그거를 맞습니다. 구해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장면들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일병 사건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8위에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지금도 원내대표죠. 네, 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 처음 10위 안에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예. 네. 생각보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언급량은 아니었어요. 언론들도 대체로 뭐 한 4면 이하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새정치연합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앞으로 혁신의 과정들이 이루어질지 혹은 또 예전처럼 그냥 비대위만 하고 또 그대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빅데이터 뉴스 이번 주 5위부터 1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730 재보궐선거가 큰 관심이었네요. 5위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자죠.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4위는 재보선 후폭풍으로 사퇴한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올랐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3위인데요. 힌트는 공동대표입니다. 예상이 되시죠? 2위는 의혹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청해진 해운 시술주 유병원 씨가 올랐고요. 다시 1위에 오르셨네요. 이번 주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1위를 회복했네요. 네. 근데 아까 3위가 비어있죠? 네. 3위는 빠진 사람 저 알아요. 네, 아시죠? 안철수 네. 예, 의원. 항상 김한길 대표랑 같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 예. 그 항상 두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 연상이 되면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부부도 아니고. 예. 그 어쨌든 이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주 인물연관의 특징은 참 우리나라가 이 굉장히 들끓었다 빨리 식는다는 게 유병원 씨가 벌써 2위로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27만 건 정도였는데 네.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들이 너무 이것들을 너무 이제 한꺼번에 막 달궜다가 다시 쫙 빠지고 거죠. 그래서 유병원 씨가 있었는지 예. 뭐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뭐 이런 양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박영선 그 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 대표가 어쨌든 사퇴를 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어쨌든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해체가 45%로 가장 높았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만든 지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그리고 2위가 지도부 교체와 전대, 조기 전대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82%가 넘어요. 그리고 리서치뷰 조사죠. 리서치뷰 조사에서 재보선 결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정부 여당의 안정 여기에 대표한 사람이 15.9%가 그렇고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 66%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사실 전 세계 재보선 사상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재보선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야당을 심판했다. 글쎄 이게 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로 싸늘하다 하는 것을 그렇죠. 이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근데 이 조짐은 이미 지난번 총선, 대선 계속 나타났었는데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간 언급량하고 연관 분포는 어떻습니까? 그 새정치연합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는 이름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새민연, 새정연. 뭐 교수님은 뭐라고 주로 부르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석에서는 민주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 코멘트 이제 하러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냥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도 그때는 또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방송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반드시 써줍니다. 네. 예. 손학규 전 대표도 정계 은퇴 선언하면서 계속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 다 민주당이라고 그래요. 네.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이 기간에 야당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민주당이 1위였는데요. 당연하죠. 1위가 민주당 29,485건이었고 2위가 새민연, 3위가 새정치연합, 4위가 새정치민주연합, 5위가 새정연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요. 키워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새누리당은 새누리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새누리만 근데 넣으면 되죠. 이 야당은 이 다섯 가를 다 넣어서 이걸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지금 국민들이 단순하게 부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정치연합을 언급한 그 건수가 약 11만 건이 넘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물 연관은 당연히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등으로 나타났고요.
심리연구원의 압도적 1위는 패배였습니다. 패배. 그래서 이번 재보선 패배뿐만 아니라 그 지난 4.11 총선부터 이어진 연속된 패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 뭐 충격, 참사, 위기, 망하다, 책임지다 뭐 이런 부정어들이 잔뜩 뒤따랐는데요. 예. 이건 앞으로 박영선 비대위 체제도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당내 기반이 이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친노도 아니고. 그러면 개혁을 네.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거냐 초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당의 어떤 계파들 이해관계들을 정리하면서 당을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순탄할지 이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은 뭐 내년 1월? 내년 3월? 전당대회 벌써인데 어차피 올해는 넘기는 것 같은데. 1, 2월 중에는 할 것 예. 같은데요. 네. 근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비대위는 원래 앞으로 선거가 있어서 그렇죠. 공천권을 갖고 있거나 예, 예. 혹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예. 이랬을 때 당내 장악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기회로 어제 제가 명량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거북선이 불탔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혁신이라는 것은 예. 새로운 일을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것을 버리는 게 먼저 혁신이거든요. 이 가슴이 막 찌릿찌릿. 그렇게 뭔가 예.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예. 뭐 이것이 혁신의 제1순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맺어주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